첼시는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리버풀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마레스카와 슬롯이 상대 후방 빌드업을 방해한 방법과 그 압박을 어떻게 풀어냈는지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두 팀은 다른 압박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려 했죠. 그렇다면 각각 어떤 방식을 활용했는지 리버풀이 공을 소유한 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비르츠 대신 소보슬라이를 10번에 배치한 4-2-3-1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반면 첼시는 리제를 대신해 귀스토를 8번 자리에 기용하며 4-3-3 구조로 세팅했죠. 덕분에 수비 시에도 리버풀 중원 숫자에 맞춰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만으로는 리버풀 후방 빌드업에 압력을 가하기 어렵습니다. 공격수가 동시에 2명의 센터백을 견제하기 어렵죠. 여기에 키퍼까지 빌드업에 참여하면 공의 방향을 예측하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첼시는 압박 타이밍을 잡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번 중 1명이 전진해 1선에 합류합니다. 4-4의 형태로 전환하여 센터백 2명 모두를 견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흐라벤과 메갈리스터는 이러한 압박을 푸는데 탁월합니다. 조금이라도 공간이 생기면 빠른 원투 패스로 탈압박하여 포켓 공간을 열어버릴 위험이 있었죠. 따라서 마레스카는 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다른 접근법을 선택했습니다. 리버풀의 빌드업 방향을 왼쪽으로 제한하도록 설계했죠. 이는 곧 반다이크의 왼발과 케르케즈를 중심으로 1차 빌드업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활용된 인물이 바로 가르나초였습니다. 그는 측면에 위치하면서도 브래들리를 직접 마크하지 않았습니다. 곡선 압박을 통해 코나테와 브래들리 사이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려 했죠. 심지어 브래들리는 터치라인에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종종 중원 우위를 위해 안쪽으로 좁히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덕분에 가르나초는 굳이 넓은 곡선을 그리며 압박할 필요가 없었죠. 사선 형태의 동선만으로도 브래들리를 수비 그림자 안에 충분히 가둘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반대쪽의 네트는 케르케즈의 위치에 맞춰 조금 더 낮게 형성됩니다. 여기서 페드로의 위치에 따라 첼시의 압박 목적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만약 그가 리버풀 센터백 사이에 자리 잡는다면 키퍼의 루트는 반다이크로 제한됩니다. 페드로는 사선 압박을 통해 반다이크의 왼발 유도가 가능합니다. 자연스레 측면 트랩을 형성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내죠. 게다가 페드로의 압박 때문에 몸을 완전히 오른쪽으로 열기 어렵습니다. 살라에게 연결하는 전환 패스 능력도 제약받게 되죠. 반대로 반다이크를 직접 마크하며 중원 공간을 열어둘 때도 있습니다. 이는 높은 위치에서 역습 전개를 노린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리버풀 피벗이 내려오는 순간 공을 끊어낼 수 있다면 페드로와 가르나초가 전방에서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첼시 압박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가르나초 중심으로 리버풀 빌드업 방향을 좌측으로 제한하고 때로는 역습 기회를 노리는 것이었죠. 슬롯은 이러한 첼시의 압박 구조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케르케즈의 위치를 활용해 왼쪽 측면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 했죠. 그는 종종 안으로 좁혀 들어와 인버팅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려는 의도입니다. 네투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케르케즈를 따라가는 수비 스탠스를 취합니다. 자연스럽게 반다이크로부터 학포에게 연결되는 패스 경로가 열리게 됩니다. 학포는 측면에서 1대1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되죠. 다만 해당 공간이 워낙 좁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필수적이죠. 케르케즈가 언더래핑으로 안쪽을 파고들며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가 만든 틈새를 이삭이 활용하는 장면이 종종 연출됩니다. 또는 케르케즈가 낮게 위치했을 때는 이삭이 직접 내려와 측면 공간을 활용하기도 했죠. 그는 내려올 때 좌우중앙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움직였습니다. 전방 빌드업과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여기에 소보슬라이까지 가담하면서 리버풀은 왼쪽에서 의도적인 과부하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네투의 수비 가담과 첼시의 수비 스위칭 때문에 리버풀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첼시 공격을 차단한 뒤 이어진 역습 장면이 더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후반전에 비르츠가 투입되면서 슬롯은 첼시 압박을 풀어내기 위한 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마레스카는 전반전에 효과를 봤던 압박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죠. 여전히 반다이크와 케르케즈 방향으로 유도하여 왼쪽에서 전개하도록 만드는 패턴을 이어갔습니다. 페드로는 반다이크에게 향하는 경로를 의도적으로 열어두면서 말이죠. 그러나 리버풀도 이미 이 패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슬롯은 열린 왼쪽 대신 오른쪽을 집요하게 노렸습니다. 비르치를 중심으로 중원 3명이 유기적인 스위칭을 시도했죠. 후반 초반까지만 해도 가르나초의 곡선 압박은 여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1분 이삭이 이 구조를 역이용하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반다이크가 공을 잡자 페드로와 가르나초는 동시에 사선 압박을 시도합니다. 리버풀이 왼쪽으로 전개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반다이크는 곧바로 후라벤에게 연결합니다. 가르나초는 여전히 소보슬라이로 향하는 경로를 차단하며 전진 중입니다. 리버풀 중원은 이미 1대1 맨마킹 상황입니다. 겉보기엔 후라벤에게 뚜렷한 전진 옵션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삭이 순간적으로 하프 공간으로 내려옵니다. 후라벤의 공을 받아 소보슬라이에게 튕겨나는데 성공합니다. 이 한 번의 연계로 가르나초의 압박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첼시는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결국 쿠쿠레아가 1대2의 수적 열세 상황에 놓이면서 리버풀은 손쉽게 크로스 기회를 잡았습니다. 학포가 이를 마무리하며 동점골을 기록했죠. 하지만 승자는 첼시였습니다. 첼시가 공을 소유할 때도 리버풀 시스템상 중원에서 1대1이 형성됩니다. 슬롯 역시 마레스카와 마찬가지로 상대 후방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자 했죠. 특히 리버풀은 소보슬라이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든 전방 압박에 참여하고 곧바로 복귀할 수 있는 엔진 역할이 가능합니다. 이삭과 함께 일선에 위치하여 스프린트를 가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압박 각도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중원에서 2대3의 수적 열세에 노출될 위험이 있죠. 게다가 페드로까지 깊숙이 내려와 4대2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장면에서도 확인되듯 10번이 전진하는 4-2-4 압박 형태는 결과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두 골을 허용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죠. 그렇다면 4-2-4 압박을 무너뜨린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쳔퐁의 볼음반 능력입니다. 그는 상대 압박을 벗겨내면서 볼을 쥐고 전진하는데 뛰어난 역량을 보였습니다. 소보슬라이가 산체스에게 압력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삭은 카이세도의 존재 때문에 중앙으로 좁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쳔퐁 앞에 넓은 공간이 생겼죠. 그는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미들서드까지 진입합니다. 메갈리스터까지 끌어내어 라인을 흔드는 데 성공합니다. 덕분에 빌드업 시작 지점을 센터 서클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삭의 볼을 끊어내어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압박 저항력과 전진성 모두에서 탁월한 존재감을 보여줬죠. 두 번째는 중원 수적 우위의 활용입니다. 첼시는 리버풀이 4-2-4 전진 압박을 시도할 때마다 중원 수적 우위를 영리하게 활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을 보면 소보슬라이가 자신의 마크맨을 버리고 산체스를 향해 스프린트합니다. 하지만 압박 각도가 좋지 못해 카이세도에게 연계를 허용합니다. 이때 메갈리스터는 카이세도에게 즉시 붙지 못했죠. 귀스토까지 동시에 견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카이세도는 볼을 컨트롤하고 몸을 돌릴 여유를 확보합니다. 귀스토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순간 반다이크가 전진하며 대응하려 했지만 공은 이미 제임스 쪽으로 전개된 뒤였습니다. 리버풀 후방은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네투에게 뒷공간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시퀀스는 실점 장면입니다. 소보슬라이가 일선으로 전진한 4-2-4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원은 불안정해졌고 첼시는 그 구조적 허점을 즉각적으로 공략했죠. 엔조가 빌드업 지원을 위해 내려오자 후라벤이 깊게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 순간 쿠쿠레아가 인버팅하여 그 공간을 이용하려 했죠. 하지만 이 장면의 핵심은 메갈리스터가 1대2의 수적 열세에 놓인 상황입니다. 첼시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귀스토가 카이세도에게 빠르게 연결합니다. 메갈리스터는 어느 누구도 마크하지 못하는 구조에 갇혔죠. 그 결과 카이세도에게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고 중거리 슛을 통해 원더골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살라의 높은 수비 위치입니다. 슬롯은 수비 시 살라의 위치를 비교적 높게 설정합니다. 이는 역습 시 첼시 센터백을 바로 상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첼시에게 빌드업 출구를 제공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쿠쿠레아가 프리맨으로 남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죠. 보통 흐라벤이 자신의 마크맨을 수비 그림자에 두며 측면 커버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엔조가 더블 피벗으로 내려가면서 발생합니다. 흐라벤은 패스 차단 각도에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가 엔조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 측면 커버 범위가 줄어듭니다. 공격수에게 향하는 패스 각도가 쉽게 열리게 됩니다. 첼시는 이런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공격수가 볼을 받아 돌아서는 순간 리버풀의 뒷공간이 바로 노출됩니다. 반대로 후라벤이 공격수로 향하는 각도를 막으러 가면 엔조에게 향하는 경로가 열립니다. 그가 자유롭게 전진 패스 가능한 상황이 반복되죠. 심지어 흐라벤이 양쪽 공간을 차단하려는 스탠스를 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나초나 페드루에게 관통 패스를 성공시키는 장면을 만들어냈죠. 즉 첼시는 살라의 높은 수비 위치로 인해 생기는 구조적 간격을 지속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비르츠 투입 이후 리버풀 수비 블록에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초반에는 4-2-4 형태를 취했지만 점차 4-2-3-1 블록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중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었죠. 대신 이삭이 한쪽 측면으로 유도하는 압박을 취합니다. 상대 빌드업 방향을 제한하면서 압박 효율을 높이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리버풀 압박은 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비르츠가 1선으로 전진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결국 이 선택이 실점으로 이어진 초기 배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르츠가 깊숙이 전진하면서 리버풀 압박은 4-2-4 형태처럼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카이세도가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발생했죠. 이를 막기 위해 존스가 전진하면서 중원 뒤 공간을 노출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했죠. 리버풀 수비 라인이 깊게 내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간격이 벌어진 수비 사이를 쿠쿠레아가 절묘하게 침투했고 에스테방이 극적인 역전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즉 이 경기는 양팀의 압박 구조가 서로의 약점으로 작용한 경기였습니다. 리버풀은 가르나초의 곡선 압박을 역이용해 측면 크로스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첼시는 리버풀의 4-2-4 압박 구조의 취약점인 중원 열세를 공략하여 두 골을 만들어냈죠. 결국 두 감독의 전술적 접근은 서로를 읽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